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래 글 쓰던 사람인데 근래는 이렇게 좀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주의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고 하는 명상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됐습니다. 마침 또 근래에 저희가 소방관 배우자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열었었는데 그때 오셨다고 한 분이 늦게 오셔서 인사를 해서 제가 더 반갑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방관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일하잖아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견디는데 근래에 특히 이제 제천 화재 사건이 난 다음부터 막 욕을 바가지로도 먹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가슴이 아플까요? 그 가족들. 당사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죠. 가시에 찔린 듯 하죠.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인데 국민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으면.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힐링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뵙게 됐고, 제가 15년 전에 명상, 힐링 이런 얘기를 하면 가까운 친구들이 네가 드디어 갔구나. 뭐 약 잘못 먹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죽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친구 여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이것이 대세가 됐습니다. 힐링.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과잉입니다. 너무 상업화되고 곳곳에 힐링센터. 사람도 프로그램 넣는데 건물부터 짓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개월 됐습니다. 영주에 여러분 국립산림치유원이 있는 거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 옹달샘은 국가 예산을 1원도 쓰지 않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기적의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된 게 아니고 그곳에 뭐 지금 다 세상을 사신 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그냥 된 게 아니고 거기에 땀과 눈물과 기도가 이렇게 섞인 공간이죠. 그 경험을 영주에 대한민국의 첫 산림치유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돈을 얼마큼 썼느냐? 1,500억 원을 썼습니다. 1,500만 원이 아닙니다. 1,500억 원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공간이 됐어요.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잘 매만져서 여기에서 일본말을 해서 안 되지만 우리 연로하신 분들 시아게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뭐 시아게 뭐예요? 마무리. 누가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릇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는 자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뚝배기가 되고 그러는 것처럼 이것을 잘 매만져서 1,500억 들어가 있는 이 영주의 산림치유원, 경북의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경상북도에. 이것을 1조 5천억짜리 15조짜리로 만들어 놓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제가 왔습니다. 박수 쳐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칠판 같은 게 없구나.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점이 하나 찍히는 날이 있습니다. 점. 영어로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점. 어떤 점이냐? 새로운 경험의 점입니다. 새로운 경험. 이 시간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이로운 경험들. 이런 만남도 새로운 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감히 무슨 지식을 전하려고 온 사람은 아닙니다. 저의 경험을 좀 진솔하게 펼쳐 보임으로써
그 포인트 가운데 아, 저것은 길목은 다르지만 내 경험과 같아. 잡아채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새로운 경험의 점을 좀 선물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은 흔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직접 경험입니다. 또 하나는 간접 경험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직접 경험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신 겁니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농사 누가 대신 져줘요? 물론 이제 인부를 쓰면 할 수도 있죠. 자, 운동선수 조현우 선수가 아주 스타가 됐는데 누가 대신해 줍니까? 조현우 선수가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리는 겁니다. 조현우 선수가 막으면 전 대한민국 선수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아무도 근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직접 경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몸을 잘 만들어서 챔피언 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금메달 따야 돼. 금메달 따는데 누가 대신해 줍니까? 완전히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모두가 금메달 딸 수 없습니다. 챔피언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박항서 그 양반이 영웅 됐죠? 네. 이분이 직접 찼어요? 아니요. 뭐 했어요? 감독이에요. 감독은 자기 몸을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뭐예요? 사람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박항서 축구 지도자는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식들, 새끼들 앞에서는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라면장 사고 계세요? 저도 오늘다가 이제 어느 가게에서 이 수제비 먹고 왔는데 수제비 만드는 사람은 제 앞에 서 있는 지도자예요. 사람 앞에 선 사람, 그걸 우리가 리더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간접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잡아채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간접 경험은 뭐예요? 이런 자리예요. 귀한 자리입니다. 고도원이라고 하는 한 작가, 글쟁이. 그러다 어찌어찌 하다가 명상, 힐링 이 세계에 뛰어들고 거의 20년 동안 산속에서 은둔 생활하다가 근래에 국가직을 딱 맡아서 여러분 앞에 나타난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합니다. 왜 해요? 다른 사람의 삶, 다른 나라의 문화, 그 잡아채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간접 경험의 최고의 통로가 독서입니다. 독서. 책입니다. 책. 제가 지금부터 독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좀 잡아채고 잘 들어서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서. 저는 독서가예요. 오늘부터 책 한 권 읽지 않아도 한 15년 이상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쓸 수 있을 만큼의 독서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책을 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독서에 대한 간접 경험의 최고의 통로라고 하는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독서할 때 독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 법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뜻은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매뉴얼, 질서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틀이 있다는 뜻입니다. 틀. 붕어빵은 어디에 들어가요? 붕어빵 틀에 들어가면 붕어가 됩니다. 그림이 뭐예요? 틀이에요. 풍경을 틀 속에 잡아채 놓는 것입니다. 음악은 뭐예요? 오선지라고 하는 틀 속에 소리를 잡아놓는 것입니다. 틀이에요. 독서에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속독입니다. 속독. 빨리 읽는 거예요. 지식인은 뭐예요? 사람 앞에 선 지도자는 책을 빨리 읽는 것입니다. 자, 다큐멘터리, 영화,
음악회는 2시간짜리만 꼬박 있어야 됩니다. 건너뛸 수 없어요. 그런데 책은 안 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평생 한 권 읽는 분도 계시고요. 평균 3시간 읽는 책을 30분 만에 독파해서 다른 사람에게 3시간, 4시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책을 빨리. 두 번째가 정독입니다. 정독. 빨리 읽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주 스며들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니까 그래도 저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홍승민님. 네. 제가 뭐 좀 물어봐도 괜찮죠? 어려운 거 안 묻겠습니다. 쉬운 거. 뭐 통일 방안 이런 거 안 묻겠습니다. 연애 해보셨죠? 한번? 자,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그랬죠. 근래 이제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 황승민님이 메모하십니까? 메모해가면서 남자하고 얘기해요? 연애하면서 메모해가면서 차 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30분 애인하고 얘기한 걸 친구에게 몇 시간 얘기해요? 밤새요. 하나도 안 놓칩니다. 심지어 행간까지 읽어. 이 양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이런 뜻일 거야. 이걸 읽어냅니다. 책도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리진, 근원을 찾아가.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말하더니 이렇게 달라졌네? 책도 읽으라. 그게 명상이에요. 준비하고 책을 읽어라. 제가 오늘 책을 얘기하는데 책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일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데이트하러 가는데 그냥 나가요? 네, 연지군지. 그래도 의상을 슬리퍼를 찍찍 끌고 나갑니까? 그러면 데이트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책을 읽어라. 준비하고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무슨 준비를 합니까? 손을 씻습니다. 종교를 가진 분들은 기도를 합니다. 손을 씻고 기도를 하고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소화가 달라요.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입니다. 준비하고 책을 읽어라. 자, 2시간 열심히 축구를 했어요. 엄마가 이놈아 놀지만 말고 책을 읽어. 책 읽힙니까? 가라앉히고 읽어야 돼. 그걸 기다려야 돼. 안에 지금 막 열불이 났어. 이 아이가 성질이 났어. 비탄에 빠져 있어. 슬픔에 차 있어. 바로 책을 읽힙니까?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훈련. 이게 명상입니다. 이게 힐링이에요. 이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 경북일보에 우리 김 기자하고도 잠깐 얘기하다 이제 왔습니다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살라도 어렸을 때 이 훈련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는 속도와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기술, 이것도 기술이에요. 힐링도 기술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이 됐어요. 바다에 떨어졌어요. 수영을 배운 사람은 살 가능성이 높죠.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운 사람은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독, 정독, 마지막이 다독입니다. 다독. 많이 읽으라. 예, 맞습니다.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권, 100권, 1000권 읽는 것을 다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독가입니다. 숫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다독은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10번, 100번 읽는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한 권의 책을 10번 이상 읽으면 속독, 정독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몸에 뱄니다. 자, 어느 스님이 법화경을 10번 읽은 스님과 100번 읽은 스님이 법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저 스님은 입만 열면 부처님 말씀 같아. 자,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10번 읽은 분하고 1000번 읽은 분하고 설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영험합니다. 저분은 하나님 말씀 같아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10번, 100번 읽으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의 무의식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언제 튕겨 나오느냐 이것이. 이런 자리에서 간절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잘 때, 비즈니스, 이 좀 매덕, 아니면 화장품을 좀 제대로 팔고자 할 때 언어로 튕겨 나오는 언어. 고매한 언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 그래서 지도자는 이 언어의 저장고에 한 권의 책을 10번, 100번 읽은 그것이 내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 이게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도자가. 언어의 저장고, 언어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큰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언짢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지도자의 언어의 저장고가 빈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실이 아줌마한테 의존해야 돼. 잘 보세요. 우리 웃었습니다. 사단이 어디에서 났어요?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언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특히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에게는 언어의 저장고에 언어를 채우라.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링컨 학교입니다. 깊은 산소 링컨 학교 8년 됐습니다. 11,000명이 거쳐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대학생까지. 링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노예 해방을 시켰어요. 노예 해방을 시키는 과정에서 뭘 겪었어요? 남북 전쟁을 겪었어요. 남북 전쟁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무엇으로? 무기가 아니에요. 언어예요, 언어. 어떤 언어? 게티즈버그 연설. 작은 고을에 2,700명이 사는 작은 고을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5만 1,000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온통 송장 덩어리, 뙤약볕이 했어요. 있는 곳간마다 다 시체 안치소 아니면 병원이에요. 아비규환이야. 뙤약볕이 했어요. 그 아수라장 같은 곳에서 정비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 안장식 같은 것을 열리는데 그게 게티즈버그예요. 당시에 링컨이 현상금이 걸렸어요. 어떤 정도의 현상금이냐? 이 사람, 아니 신문에, 남부 신문에 이 사람 목을 따오면 얼마를 주겠다.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려 있는데 그 게티즈버그는 남부 지역이에요. 사지와 같은 거예요. 죽을 자리야. 형식적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보름 전에. 대통령을 초청하는데 보름 전에 초청하는 거 없습니다. 안 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기로 합니다. 하루 전에 갔어요. 보름 동안 내가 저곳에서 이 젊은 피력, 젊은 용사들이 죽어나간 이곳에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고 연습하고 고민하고. 하루 먼저 갔어요. 자, 많은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최자가 두 가지 잘못을 해요. 두 가지 잘못을. 하나는 그 당대의 최고가는
인기가 좋은 연설가를 초청해가지고 모셨는데 이 양반이 2시간 늦게 와버렸네. 두 번째 실수는 2시간 늦게 온 분이 2시간 강연을 해버렸어요. 선생님이 만약 링컨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질급 보면 총 뺐을 거요. 이것들이 드러퍼? 나를 어떻게 알고? 근데 그것을 링컨이 삼킵니다. 스왈로라고 그래, 영어로. 꿀꺽 삼켜요. 왜? 내가 여기서 욱하면 개의가 사라지니까. 자, 4시간을 있었던 관중들 앞에 내가 준비한 1시간, 2시간짜리 강연을 할 수 있어요? 요령 없는 대통령이지. 그러니까 준비됐던 연설문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 것이 게티스버그 연설이에요. 즉석 연설입니다. 그런데 이 즉석 연설을 불멸의 서사시라고 합니다. 무식의 서사시. 무식의 서사시인데 그냥 자기 안에서 저절로 나온 말인데 불멸의 서사시라고 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흐트러짐이 없어요. 준비된 언어예요. 올라오기 전에 보좌관에게 묻습니다. 우리 미합중국이 설립된 해가 얼마나 됐지? 87년 됐습니다. 그 말 듣고 올라와서 하는 것이 게티스버그 연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신념으로 세운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이 지구상에 존속할지 말지 우리는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을 성소로 헌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곳이 성스러운 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몸을 던졌기 때문에 이 땅은 이미 성스러운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몫은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의 나라가 탄생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부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15일 동안 홍역을 알았습니다. 왜? 첫 느낌은 망했구나. 그 모멸감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도 이따금 이제 강연을 마치고 가면 어느 강연에서는 기운이 다 빠져.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 청중들의 반응이 여기에 앞에 선 사람의 기운을 좌우합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이해 안 해? 망했구나. 홍역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언어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나 잘 아시는 남북전쟁 승리하게 되고 역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2분 스피치에 꽂혀요. 그게 2분짜리예요, 2분짜리. 그리고 젊은 청년들, 학생들에게 저는 이제 독서하는 사람이니까 독서법 가르쳐주고, 속독법, 정독법, 다독법 가르쳐주고, 글 쓰는 법 가르쳐주고, 이것을 사람 앞에 발표하는 능력, 스피치.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면 기분사송달세 아침 편지 홈페이지에 가셔서 2분 스피치를 코너를 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2분 스피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경험은 또 뭐냐?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창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꽃밭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포인트를 찍고 가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홍승민님, 뭘 경험하게 돼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자, 내가 꽃밭에 가야 되겠다는 포인트를 찍고 가면 내가 꽃을 만나게 돼요. 향기를 느끼게 돼요. 내가 심은 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꽃밭에 가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갈 뿐인데 100%는 아니더라도 70% 이상 꽃을 만날 가능성이 많아져요. 거꾸로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시궁창에 가야 되겠다. 쓰레기밭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꽃이 보입니까? 향기가 나요? 이건 완전히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내비게이션을 찍었어요. 여기가 이제 별관입니다. 별관 아니고 시청 찍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찍은 건 난데 이곳에 이끌어준 것은 제가 찍어놓은 내비게이션 포인트예요. 제가 길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에 있는 내비양이 바빠지잖아요. 유턴하세요. 돌아가세요. 전적으로 나의 결정이에요. 지도자는 뭐냐? 꽃밭을 찍고 가는 사람. 지도자가 시궁창을 찍고 가면 그 따르는 사람들 어디에 따라가요? 시궁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꽃밭, 내 미래에 가고자 하는 방향, 이것을 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꿈. 죽은 언어가 아닙니다. 진부한 언어가 아니에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꿈은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도 제법 나이 먹었습니다. 꿈은요,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자식들 모아놓고 새끼들, 손자, 손녀들, 얘들아, 나 먼저 간다. 나에게 꿈이 있었어. 나 이 정도 하고 간다. 남은 것들은 너희들이 하라. 꿈은 유산이 될 수 있어요. 대물림할 수 있습니다. 꿈이 뭐냐? 우리의 가슴에 북극성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찍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북극성이라고 하는 점이 찍혀 있으면 길을 잃어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북극성이란 좌표가 찍혀 있는 배는 항해를 합니다. 바람 맞아도 풍랑 맞아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글똥살똥 노를 젓고 갑니다. 그렇지 않은 배는 어떻게? 흘러갑니다. 표류하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이, 주부가, 선생님이, 지도자가 표류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배 탄 사람은 어떻게 돼? 같이 표류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너머의 또 하나의 포인트, 그것이 꿈 너머 꿈입니다. 한글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글 사진이 넣는 운동을 할 때 대구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엇을 할까? 중요한 언어를 함께 공유합니다. 그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또 하나의 포인트를 찍는데 그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방향의 중심이 나에서, 자기에서 이타적인 방향으로 터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의미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것. 나에게도 행복이고 성공인데 나의 존재가, 나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과 성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꿈 너머 꿈입니다. 이 언어는 카이스트 대학원생들 500명 대상으로 제가 2시간 특강을 하다가 말미에 튕겨나온 말입니다. 저는 별명이 꿈박사입니다. 깊은 산소 옹달샘에 오는, 지원에 오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는 꼭 꿈을 묻습니다. 몇 학년이야? 잘 왔어. 꿈이 뭐야? 묻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0%, 80%가 없어요입니다. 몰라요.
링컨 학교의 예를 들을까요? 자, 한 기수에 한 100명에서 150명. 그러면 첫날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동고동락합니다. 왜? 그 가운데 10년, 20년, 30년에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문제의 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놈들 가운데 물건이 많아요. 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자, 자기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어디에서 온 어느 학교 누구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이곳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하세요. 세 번째, 자기의 꿈을 말씀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그러면 일어날 때부터 주리를 틀고 일어납니다. 저 대구 어디에서 온 누구고요. 여기 오게 된 계기는요, 엄마한테 끌려왔고요, 스마트폰 바꿔준 데서 왔고요, 어떤 친구는 그래, 아빠한테 맞고 왔고요. 꿈은요 없어요.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이 6박 7일 저거 동국동락하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2분 스피치예요. 부모들이 놀라. 저게 내 새끼가 맞아?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웬만한 대학은 다 다녔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나라 제일 간다는 S대학에 가서 묻기 시작했어요. 학생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저를 반항하는 눈초리로 봐요. 당신이 뭔데 내 꿈을 묻고 난리야? 이런 표정이에요. 제가 웬만한 대한민국의 대학을 다 다니는데 두 대학에서 100%맨 앞에 있는 학생들이 100% 대답한 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한 학교가 카이스트입니다. 다른 한 학교가 한동대학교라고 아시죠? 한동대학. 저는 이 두 대학의 미래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앞에 있는 학생이 100% 대답한 학교는 뒤에 있는 학생들의 눈빛도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오늘 한번 물어볼까요? 맨 앞에 있는 좀 당황. 오늘은 안 묻겠습니다. 이제 카이스트에 가서 물었어요. 한 학생이 저는 빌 게이츠처럼 한 건 대박 터뜨려서 세계적인 백만장자 되는 겁니다. 그럼 몇 학생들 오 하고 깔깔 웃어. 저 웃지 않았어요. 아니 좋은 꿈이에요. 카이스트 수재들이 대박을 터뜨려야지. 그래야 그래도 부자가 되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지. 제가 하나 더 물었어요. 그래 세계적인 백만장자 돼서 뭐 하시게요? 이 학생이 대답을 했는데 아주 위대한 대답을 한 겁니다. 잠깐 머리를 극적이더니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랍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아직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또 까르르 웃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웅변을 했습니다. 즉석연설을 했어요. 그것은 시시한 꿈이야. 젊은이가 꿔야 할 꿈이 아니야. 그 꿈이 일찍 이루어질수록 그대에게 재앙이 될지 몰라. 내가 백만장자가 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 그대가 가는 길에 도처의 적군들이 다 발목 잡아 언젠가는 반드시 추락하게 돼. 요즘 보시죠? 뭐 대기업들 갑질 하느니 어쩌니 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망신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대가 내가 백만장자가 돼서 좋은 일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일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대가 가는 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 넘어 꿈을 가진 사람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게 꿈 넘어 꿈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책입니다.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번, 100번 한번 여러분의 자랑들에게 읽도록 하십시오. 그게 인생의 책이 되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의 꿈, 우리의 포인트, 경험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먼 발치에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강 건너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밥 먹고 잠자고 눈물 흘리고 쓰러지고 하는 현장에 그 포인트들이 숨어 있어요. 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아까 잠깐 소개해 줬어요. 2001년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시작함으로써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2001년 8월 1일 제가 있던 삶의 현장은 청와대였습니다. 제가 모신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제가 그 대통령 좋아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다. 동네마다 하도 갈려가지고 좋아하는 분들은 지독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들은 지독하게 싫어하는 국민의 호불호가, 정치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극명하게 갈리는 대통령의 연설문, 기고문, 회견문, 글을 써드리는 책임자였습니다. 와, 그 연설 담당 비서관이라고 그럽니다. 공무원 사이는 급을 얘기해야지 이제 빨리 들어옵니다. 1급 공무원입니다. 높아요. 뭐 제법 됩니다. 글쟁이로서 최고 관직입니다.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 죽이는 자리입니다. 제가 5년 동안요 여한 없이 일했습니다. 사흘 쉬었습니다. 사흘. 토일 1일 포함해서. 청와대에서 1급 비서관이 5년 동안 한 자리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부침이 심한 동네입니다. 요즘도 보시잖아요. 어느 칼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지가 잘못해서 날아가기도 하고 상황이 꼬여서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1급 비서관이 5년 동안 한 자리에 있는 것을, 이거 영어인데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고급 영어인데 impossible 그럽니다. 미러클.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나기가 오는데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가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5년 동안. 근데 사흘밖에 못 쉬었어요. 왜 사흘밖에 못 쉬었느냐? 자, 한 주일에요. 적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번 마시겠습니다. 물 마실 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자, 3건에서 10건의 대통령 연설문을 써야 하는데 커피 머신이라고 해요. 커피 머신. 자동 판매기. 선생님, 자동 판매기 누르면 연설문이 나옵니까? 쥐가 납니다. 쥐가 나. 실제로 제 밑에서 일했던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여성 행정관 한 사람은 머리에 쥐 나서 사표 냈습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이런 날 거울을 보면 김이 납니다. 김은 나보셨죠? 그럼 그 다음날 머리가 한 움큼 빠집니다. 제가 이만큼 머리가 남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의 연설문 3건, 4건, 토일, 일요일 빈 사무실에 가서 키워드라고 그래요. 키노트. 이걸 잡아채놔야 돼요. 그래야 월요일 출근할 때 덜 힘든 거예요. 이건 이해하시죠? 나가는 거예요. 못 쉬는 거예요. 못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로가 쌓입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정신노동 하시는 분에게 제일 조심해야 될 동네가 이쪽 동네입니다. 여기가 굳어지고 그 다음에 어깨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른팔로 내려갑니다. 물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마우스 쓴 지 오래됐어요. 거의 왼손잡이가 됐습니다. 아직도 얘가 안 풀렸습니다. 자다 보면 어떤 때는 여기가 찌릿찌릿해서 마비가 돼서 아직도 안 풀려요. 제가 지금 별일을 다 해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뭐 이름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상품과 관련돼서 말씀 못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잘 돼서 손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팔반지 비슷하게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닙니다. 제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근데 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3시간만 살아있으면 좋겠다. 3시간 후에 죽어도 좋아. 정말 중대한 연설문이고 역사적인 연설문인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3시간만 몰입했으면 좋겠다. 좀 머리가 명료했으면 좋겠어 하고 집중을 딱 했어요. 초안을 썼습니다. 됐어. 딱 일어섰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석고상처럼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여러 전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건강과 관련되는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몸에. 근데 우리가 바쁘다 보면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대 맞게 돼. 제가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몸은 굳어지고 고개부터 돌리려고 탁 돌리다가 한 대 맞았어요. 우리가 푹 맞았다고 그럽니다. 뇌졸중, 뇌경색 이런 얘기를 하죠. 안에서 피가 나면 뇌일혈, 뇌출혈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틀림없이 비슷한 걸 경험하신 분이 여기 한두 분 계실 거예요. 밑에서 분화구 같은 거, 쓰나미 같은 것이 쫙 올라와서 쫙 보는 순간 손이 새카매지고 여기가 이제 고혈압자리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퍽 소리 없이 터지는 느낌인데 이런 거예요. 고무줄이 팽팽했다가 위에서 툭 끊어지는 느낌. 무력한 몸이 툭.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위에서 떨어져서 한 150도 소뚜껑 위에서 0.1초 사이에 싹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그게 제 인생의 포인트입니다. 그 경험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담인데 제 의사 친구 한 친구가 저를 위로했어요. 자넨 그래도 그때 옆으로 안 떨어진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 앞으로 안 구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 2차 사고가 위험하답니다. 자, 교통사고도 1차보다 2차가 사망률이 높습니다. 의료사고도 1차는 뇌일혈, 뇌출혈, 뇌경색인데 2차 잘못 떨어지면 직접 상암 원인은 뇌진탕으로 간다요. 뇌진탕. 그래서 여러분들은 뇌진탕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 말이 사람의 몸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사망의 거리래요. 툭. 전 궁금하신 분은 강연 끝난 다음에 뒤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이런 일이 진짜 없기를 바라요. 그날 이후 저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소중한지.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을 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합니다. 덤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덤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겁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사라집니다. 대체로 평화롭습니다. 대체로입니다. 늘 그런 거 아니에요. 저의 삶이 조금은 이타적인 방향으로 터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도 의미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뭔가.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독서카드였습니다. 무진장한 독서카드. 이거 가지고 뭐 하지? 국 끓여 먹어? 이메일 주소가 등장했습니다.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대량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세상에 도래했어요. 이거다. 그때 시작한 게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게 저를 살렸는데 이걸 매일 반복하려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 18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글재주, 글솜씨는 한계가 옵니다. 테크닉이 아닙니다.
연설문, 제가 중앙일보 기자 생활을 17년 하고 뿌리 깊은 나무 기자 생활을 5년 했는데 기사는 손재주입니다. 손에 달라붙어야 돼요. 그런데 고도원의 아침 편지는 그게 저를 살렸는데 이걸 매일 반복하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한 30줄짜리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인데 어느 날은 손이 안 나가. 영감이 고갈돼.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홍정민, 홍흥민, 홍승민님 같은 분이 이렇게 웃고 계시면서도 아니 고도원 선생님 이것도 글이라고 썼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 또 어느 분이 아니 고도원 선생 이거 엊그제 보낸 거 또 보낸 거 아니요? 그러면 손이 안 나가. 반복은 두려움을 줍니다.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늘 무대에 오르지만 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재주나 손 테크닉이 아닌, 기술이 아닌 내 안의 영감, 솟구치는 에너지, 이게 없으면 한 줄로 나갈 수 없을 때 알게 된 것이 명상입니다. 이걸 제가 49에 알았어요. 작년에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 내 인생에 믿을 만한 선배가 이런 자리에서 고도원 자네 오늘부터 명상에 대해서 공부해보게 이렇게 말해준 선배를 40대, 30대, 20대, 10대 꼬맹이 때 만나지 못한 그것을 아쉬워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선배가 없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쓴 겁니다. 세계적인 명상센터를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명상책을 가장 빠른 순간에 속도로 읽었습니다. 책이 쌓여 있습니다. 아잔차의 마음이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샘부른 궁전이라는 곳을 가게 돼요. 샘부른 비엔나에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과 최전성기에 세워놓은 명상 왕궁입니다. 정원이 아름답습니다. 안내자에게 물었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 땅입니까? 60만 평이래. 그래서 제가 그때 북성이 탁 떴습니다. 저희가 북성을 띄운 그 자리에 가서 제가 매년 청년들 데리고 와서 특강을 합니다. 이게 나에게 내 인생을 바꾸어오는 포인트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포인트가 있길 바란다. 특강을 해 현지에서. 나에게 60만 평의 땅이 생기면 몇 사람들 왕가들 귀족들이 호사 누리던 이런 곳이 아니라 나처럼 열심히 살다가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회복해서 더 좋은 꿈을 꾸게 하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번쩍했어요. 샘부른이요 독일어입니다. 샘, 아름다운, 부론, 샘이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제일 아름다운 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유 고마워요. 순간 저는 깊은 산속 옹달샘 동요가 생각나고 야 이름 참 좋다. 그래서 깊은 산속 옹달샘 이름 짓고 돌아와서 가까운 친구들, 정치하는 친구, 사업하는 친구들에게 깊은 산속 옹달샘 계속 꿈을 꾸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들이 야 그만해 하도 이 얘기를 또 하니까 그래 그게 뭐라고? 명상 힐링센터, 치유센터야. 그럼 땅이 있어야겠군. 그럼 땅이 필요하지. 얼마나 필요해? 그럼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최소한 한 60만 평이 필요해. 땅이 있어? 어디가 있어? 꿈이지. 얘 돌았군. 돈이 있어야 되겠네. 그럼 돈이 필요하지. 얼마나 필요해? 마스터 플랜 이렇게 하고 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800억이 들어가네. 이야, 1년에 1억씩 모아도 800년 걸리는구나. 그래요. 저기 1년에 1억씩 모으세요? 선생님에게 800억은 어떤 돈이죠? 예, 엄청 상상하기 어려운 돈이에요. 이 자리에 800억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건희 회장한테 800억은 어떤 돈이에요? 껌값이에요.
그럼 이 사위는 어떤 사위예요? 800억짜리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아이디어맨과 800억이 껌값인 사람이 만나는 사회예요. 이게 꿈 넘어 꿈이에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 좋은 교육자, 좋은 사람은 누구냐? 이것을 엮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800억을 껌값으로 생각하는데 의미 있는 곳에 쓰는 부자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마중물을 쏴야 돼.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긴급조치 구호로 제적당하고 10년 동안 절망의 길을 걷고 포장마차 시작해서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생활도 5년 하고 문방구 하다 망해보기도 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전기밥도 하나 놓고 신혼방에 숨어 지내고 고생한 사람. 근데 마중물로 저의 집을 도네이션해서 5억의 재단 기금을 만들어서 아침편지 문화재단을 만들고 아침편지 받는 분들에게 그때 70만 명 받을 때 그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저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좋은 명상센터 깊은사서 옹달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들을 모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적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멀지 않으니까 충주의 깊은사서 옹달샘 꼭 한번 오십시오. 이것을 한 경험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예산을 쏟아부은 그곳에 접목해서 한 민간의 경험을 국가기관에 접목시킨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제가 무너졌던 경험을 통해서. 자, 그러면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읽게 한 경험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몇몇 어르신들 가운데 아, 저 양반 얘기가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왜 제가 무너졌을 때 어마어마한 독서 카드가 쌓여 있었을까요? 여기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습니다. 고점은 좋을 때입니다. 행복했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배부를 때, 등 땄을 때. 저점은 뭐예요? 그 반대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오늘 한강에 갈까 고층 빌딩에 가서 떨어져 버릴까 하는 순간들. 지금 이 정도 연령에 계신 분들은 다 인생의 저점을 다 거친 사람이에요. 시대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히 유별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골교회 목사였습니다. 시골교회 목사였다는 뜻은 가난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골교회 목사에게는 사례비가 별로 없었습니다. 보리쌀 한 가마니 이런 정도. 거기에 흰쌀 몇 개 이런 수준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늘 배고픈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이만큼 큰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가난한 목사 부부가 애국을 열심히 하셨어요. 7남매를 낳습니다. 3남 4녀. 무슨 힘으로 낳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고생 바가지를 시켰습니다. 저는 눈물로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를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교회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시골교회. 흙벽돌 지워서. 흙벽돌 아시죠? 이만한 나무 개짝에다가 황토 지푸라기 넣어서 잘 빼야 돼. 잘못 빼면 아버지한테 또 혼지금이 나. 뺀 다음에 물을 줘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씩. 잘 말려야 됩니다. 어린 손녀에게는 엄청난 고생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자라지 않았으면 깊은 산속 옹달샘에 27채의 아름다운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그때 그걸 보고 자랐어요. 10번 넘게 이사를 다녔습니다. 자, 시골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면요, 상실감이 큽니다. 겨우 친해진 친구하고 헤어져야 돼. 우리 사랑하는 홍승민 소녀를 다시는 못 봐. 새 동네에 가면 승민 소녀는 안 보고 이상한 형이 너 이리 와. 너 목사 아들이야? 이것도 옷이야? 막 짓밟아요. 그때는 왕따란 말이 없었지만은 따돌림이 심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한 형이 우산을 딱 들고 미소로 제 손을 잡아줬어요. 이야, 이 동네는 훌륭하네. 이 형만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하고 그 형을 따라가는데 퐁 빠졌어요. 이만한 똥통을 만들어 놓고 똥을 가득 담고 지푸라기로 싹 덮어서, 틀림없이 그런 장난 하신 분 여기에 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리로 갈 것 같지 않으니까 우산 들고 미소로 손을 잡아서 겨냥하듯이 퐁 빠뜨리고 깔깔대고 웃었어요. 동네 아들 20, 30명이 웃는 소리가 정말 악마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천둥 소리처럼 깔깔대고 똥이 범벅이 돼서 올라와요. 제가 제 인생에서 최초로 죽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라, 죽여. 저를 그 똥통에 빠뜨렸던 그 손잡아줬던 그 어른이요, 지금도 그 시골에 살아 계십니다. 제가 40이 넘어서 그래도 지금 이름이 나가지고 동네방네 이제 강연을 다니면, 제가 백령도까지 갔으니까 웬만한 데는 다 다녔어요. 근데 그 시골 동네 가니까 혹시 저 똥통에 빠뜨렸던 그 어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 거 없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죽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거의 자폐증에 걸린 대인기피증, 아주 심각한 대인기피증. 누가 우산 들고 오면 도망가, 미소 띄면 도망갑니다. 트라우마라고 그럽니다. 틀림없이 저기에 뭔가 있지. 더 놀라운 것은 실어증, 언어를 잃어서 언어, 말이 안 나와. 말이. 똥통에 한번 빠져보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밖에 못 나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모르지 우리 어머니 내가 똥통에 빠졌는지 내가 숨겼으니까. 내과에 가서 싹 씻고 홈빡 젖어서 빠져서 젖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친 거야. 이놈아 나가서 놀아. 방안퉁수야, 방안퉁수. 사내 놈이 나가 놀아야지. 어떻게 나가요?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독서가는 똥통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여쭙습니다. 그때 똥통에 빠져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 방안퉁수스러운 집안에서 제가 그때 그림 그렸으면 뭐 하고 있을까요? 아유, 놀라운 화가가 됐을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노래했으면 선생님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싸이가 됐을지 몰라. 방탄소년단이 됐을지 몰라. 저는 그때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으니까 뭐가 됐어요? 작가가 됐어요. 글쟁이가 됐어요. 대통령 연설문 쓰는 사람이 되고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 하나도 저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글 쓰는 재주를 확인한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제가 왜 링컨 학교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느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대들 안에 있는 재능을 발견하는 것, 탤런트라고 합니다. 재주. 이것을 발견하게 해야 돼. 여러 계기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도 놀아보고 이렇게도 뒹굴어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주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어떤 이유로 너 한번 우리 시내에서 전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모이는 백장대에 있는데 너 한번 우리 반 대표로 나가봐. 나갔는데 덜컹 장원이 됐어. 장원. 박수 안 치신 분들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장원이 됐어요. 왜 장원이 됐느냐? 그때 제목이 비였습니다. 비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가수 비가 아니고 레인. 네, 레인. 그때 장마비가 왔으면 굳은 비가. 계속 한 달 동안 굳은 비가 와. 그러면 자, 장마비가 오면 옛날 가난한지 무슨 일이 생기죠? 네, 천장에서 비가 떨어져요.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바쁩니까? 어머니가 바빠. 퐁당퐁당. 어머니가 한 달 동안 고생하는 모습을 아들이 본대로 적은 것이 저의 최초의 글이고 저를 글쟁이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슬프게 적으면 글이 아닙니다. 코믹하게 적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밤마다 일어나서 실로폰 놀이를 한다. 퐁당퐁당 퐁당. 근데 그렇게 적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표정이 그런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눈물 나게. 아유, 이놈 팔자야가 아니라 아들이 보기 우리 엄마는 밤마다 놀이를 해. 그 새끼들 많은 거 입을 쳐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미소를 띠면서 웃는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해준 어머니가 저를 글쟁이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 자리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에게 어떻게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글쟁이도 되고 화가도 됩니다. 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슬픈 이야기를 슬프게 적지 않고 코믹하게 적는데 코믹하게만 적으면 그건 글이 아니야. 뭐예요? 감동이 들어가요. 언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감동을 줘야 돼요. 존경심이 생겨야 돼요. 근데 쭉 적고 나서 어쩌다가 제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쏟아지는 굳은 비, 우리 집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것이 심사위원들 이 어린 친구가 저런 표현을 해? 그게 저로 하여금 글쟁이가 되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연세춘추 대학신문 편집국장이 되고 그때가 또 엄정한 시대이기 때문에 긴급조치 9호로 제적이 돼서 786명이 집단자직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징집당하고 콩밥도 먹어보고. 콩밥들 좋아해요? 집에서 드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콩밥 먹어서 청년시절 강제징집당하고 3년 동안 꼬박 거의 반병신이 돼서 사회에 나왔는데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아. 도장에 찍혀 있습니다. 안티 거버먼트 스튜던트, 반정부 학생. 자,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 20대 청년, 서울 광화문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국심 사라집니다. 속에서 불이 납니다. 다 부시고 싶습니다. 절망입니다. 저는 이 절망의 길을 10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을 사랑합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독서를 하게 했습니다. 책이 말을 걸었습니다. 빨리 들어와. 그 독서 카드가 훗날 그 저점에서 생겨났던 것이 고점으로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승화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2018년 12월 18일. 여러분 이 시간 이후를 덤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대 맞고 하시지 말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2018년 12월 18일 이후에 북극성 꽃밭으로 가는 길이 직선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하고 비슷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동의하세요? 직선이 아니에요. 변수가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부도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도 꽤 오랫동안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전쟁이 나기도 하고, 불황이 있기도 하고, 변수가 많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의 변수가 생깁니다. 희로애락, 감정이 출렁거려요. 좋았다 싫었다. 그런데 이 좋았다 싫었다 변수에 따라서 자기 몸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명상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변수가 많은 인생의 길에서 북서로 가는 길에 가운데 길, 중심 길을 내는 것입니다. 중도, 가운데 길을 내는 거예요. 자, 제가 가장이에요. 아버지가 좋았다가 좋을 때 너무 좋고 싫을 때는 툭 떨어지고 감정이 출렁거려서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아버지의 자리는 최대한 중심을 지켜줘요. 아, 세상이 흔들리는데 우리 아버님은 끄떡없으셔. 뭐가 저렇게 평화롭지? 중심길 내는 것입니다. 그게 명상이에요. 중심길을 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컨트롤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 살라도 어렸을 때 이 기술을 터득하면 어린 시절에 수영을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이 급한 상황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치유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을 마음으로 치유한다. 약이 아닙니다. 술이 아니에요. 물론 때때로 약이 필요합니다. 술이 필요해. 그런데 이것은 지속하면 좋지 않습니다. 언론사에서 이제 제가 중앙일보의 사회부 기자하고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언론사에는 술고래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회부 기자 딱 되니까 선배들이 탁 앉아서 폭탄주라고 합니다. 소주에다가 맥주 탁 해가지고 신발에다가 탁 철철철철철 말아가지고 딱 서서 제일 부장부터 마십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쫙 마시고 머리다 올리고 톡톡톡톡 이런 짓거리를 해요. 근데 세월이 가서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술을 많이 들고 톡톡톡톡 했던 분들이 일찍 가셨습니다. 아니면 문제가 좀 생겨요. 그렇게 기라성 같던 선배가 그때는 그렇게 호랭이 같던 선배가 나이 들어서는 이게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되도록이면 적절한 선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년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장수시대인데 벽에다 뭐 발려가면서 오래 살면 뭐해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아니 돈이 아무리 산더미에도 3년 동안 그냥 누워있으면 뭐해? 걸어 다녀야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내 마음을 마음으로 컨트롤하는 기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명상이에요. 그래서 살림치유, 이 치유의 개념이 여러분에게 박혀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음악치유, 미술치유, 심지어 시치유 박사학위까지 나온 시대입니다. 음식치유, 춤치유,
장기 치유. 기쁨사서 오늘 아침에 50가지, 70가지의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입니다. 산업. 이거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음을 마음으로 치유한다는 건 뭐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우리의 들끓는 기분을 중심길 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결혼하셨습니까? 하셨어요? 한 번? 아니 요새 두세 번 하시는 분 많아서 이제 팩트 체크하면. 부부싸움 하세요? 누가 이겨요? 서로? 부부싸움은 기분 좋아요? 부부싸움 하는데 기분 좋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목사 부부도 부부싸움을 자주 합니다. 세게 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부부싸움 세게 합니다. 많이 보고 자라서 책 가지고 싸워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독서가였거든요. 그 덕에 저도 독서가 됐습니다만, 돌아가실 때 그 가난한 목사가 대한민국 최고 장서 가진 목사로 신문에 날 정도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읍내 가서 뭐 좀 사오라고 그러면 딱 책 하나 꺼고 막 행복한 표정으로 들어와. 저희 어머니하고 안 부딪힐 때까지만 행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딪히면 또 책을 사셨어요. 도끼 눈이 돼. 붙어요. 이제 붙어. 싸움은 언제 가느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빨리 책을 다시는 안 사겠다 이 말을 빨리 듣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싸움을 겁니다. 설교 준비할 때. 그러면 이제 아들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 얼굴이 저렇게 썩었는데 내일 강단에 서서 목사님 얼굴이 나올까? 거룩해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놈아 그 맨 앞자리가 하나님이 제일 예뻐하시는 자리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만 믿고 하나님 예뻐하는 자리라서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어제 썩은 얼굴이 아니야. 거룩해 보여. 이거 궁금했어요. 경이로웠어. 제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저 서귀포. 이제 아버님 다 은퇴하시고 이제 바닷가 걸으면서 저 40이 넘어서 여쭤봤지. 아버지 토요일 저녁에 그렇게 싸우시고 얼굴이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험해졌다가 그 다음날 거룩한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리가 되면 된다고. 무슨 말이에요? 오리는 시궁창에 떨밭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2번만 털면 된다. 근데 또 붙잖아요. 또 털지. 어느 날은 10번 턴다. 오리처럼 터는 게 명상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 오리가 되세요. 터세요. 자, 터는 방법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프레임이에요. 틀입니다. 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톱 하시는 거예요. 스톱인데 마침표가 아니고 여기에 돼지꼬리 하나 붙이는 거예요. 쉼표를 찍어라. 쉼표를 한자로 휴라고 얘기합니다. 휴. 인변의 나무목, 이게 휴입니다. 사람이 나무 옆으로 가 있는 게 휴예요. 벌목하러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젊은이도 흙을 밟으라는 거 있다고. 강가로 가라는 거예요. 숲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숲으로. 제가 숲에서 오래 살았는데 웬만한 사람은 숲으로 들어오면 일단 삽니다. 숲으로 와. 이걸 제가 잠깐 멈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멈춤. 이것도 제가 쓴 책 제목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잠깐 멈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쉼표 찍으라는 뜻이에요. 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근래 또 뭐 어떤 스님께서 멈추면 비로소 뭐 하는 거 이런 책을 써가지고 무지하게 팔렸습니다. 근래 또 어떤 분이 잠시 멈춤이 필요한 순간 이런 책을 또 썼습니다. 퀴즈입니다. 잠깐 멈추면 원조가 누구라고요? 그 원조의 권한을 오늘 여러분, 제가 책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원조의 권한을 여러분에게 무료로 선물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장착하고 계시다가 잠깐 멈춤의 주인이 되세요. 주인이 되세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제 잠깐 멈춤 쉼표를 찍느냐. 타이밍입니다. 시간의 의미. 두 번째, 어디에서 멈추느냐. 장소, 공간의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당신의 가슴에 좀 장착하고 있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언제요? 강제 멈춤이 오기 전에. 자동차로 치면 기름 떨어지기 전에, 엔진 불나기 전에, 깜빡 졸기 전에 브레이크 밟고 갓길에 세우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으로 치면 오늘 결론 내자 하기 직전에. 결론 냈다 무슨 뜻이죠? 깨졌다는 뜻이에요.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서기 전에, 직전에 브레이크를 딱 밟고, 부부싸움을 예를 들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스톱, 오늘 여기까지. 결론 내일 냅시다. 내일 다시 붙더라도 그 밤 잘 자, 잘 주무셔. 그게 타이밍입니다. 자, 어느 기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다가 결론도 나기 전에 구성원들 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이제 거의 너 죽고 나 죽고다 하기 직전에 상관이면 좋고 중간 간부가 스톱, 오늘 여기까지. 이게 타이밍이에요. 우리 삶에는 여러 임계점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것, 과로에서 오는 것,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 그것을 자기가 좀 감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안 되지 할 때 스톱. 이게 타이밍이에요. 근데 장소는 더 중요해요. 스톱 했는데 그게 가스 실으면 어떻게 돼요? 7초 만에 죽습니다. 자동차가 불나서 스톱했는데 그곳이 터널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멈추는 장소가 꽃밭이어야 돼요. 꽃밭. 어쩌다가 멈췄는데, 열받아서 멈췄는데 그게 꽃밭이야. 그러면 그곳에 꽃이 있고 향기가 저절로 배이고 그게 쉬는 곳입니다. 기쁘사서 옹달샘 산림치유원은 그런 꽃밭이에요. 우리에게는 쉬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갑니다. 물리적인 꽃밭만이 아니라 홍승민님의 가슴에 꽃밭이 있어야 돼요. 홍승민님의 가슴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머니의 자리예요. 그게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얘기할 때 땅을 얘기하지만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아버님이 머문 곳이 고향이에요. 아버지가 나무입니다. 어머니는 꽃밭입니다. 내가 힘들 때 아버지 곁에, 어머니 곁에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다시 에너지를 얻습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 서로 꽃밭이어야 됩니다. 가스 실으면 안 돼. 우리는 그걸 힐러라고 합니다. 힐러. 내 안에 나무 심은 사람, 꽃밭이 있는 사람. 네, 힐러가 아니고 킬러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임계점 전에, 강제 멈춤 오기 전에 어디에서
꽃밭에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술이나 약이 아닌 방식으로 멈춰서. 자, 아이들이 2시간 막 축구하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이 가라앉히죠? 자, 구도 낮으시고 한번 천천히 걸어볼까? 천천히. 걷기 명상. 이 향기 한번 맡아볼까? 향기 명상. 자, 호흡 한번 해볼까? 호흡 명상. 가장 간단한 것이 호흡이에요.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속에서 열불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좋은 곳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잠깐 서서 길고 깊고 고요하고 가는 호흡.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허리를 한번 떼보세요. 다리는 십자로 이렇게 발 꽁거 하시지 말고요. 네, 11자로 해서 어깨를 이렇게 떼보시고 어깨 한번 들어보세요. 툭 내려놓으시고. 자, 콧구멍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만 가지의 호흡법이 있는데 오늘 가장 간단한 거. 이미 이 방면에 터득하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리는데 이것만 연습을 많이 하셔도 여러분들이 표정이 달라지고 세포가 달라집니다. 마음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콧구멍을 들이쉬고 저의 속도에 맞춰서 입을 열으셔서 길게 합니다. 자, 들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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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도사가 되는데 뭘 느끼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좋은 곳에서 이것을 5분만 해도 우리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그 전에 불났던 마음이 가라앉고 들끓었던 마음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것, 책 보는 것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웠던 사람이 더 예뻐 보이고 그것이 명상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치유의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 마치고 어느 분은 일하러 가는 곳도 직장에 가도 가스실이고 집에 가면 더 가스실이고 이렇게 한 달 동안 2달 동안 반복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갈수록 허리가 굽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발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도전하십시오. 직장 공사하러 가는 것,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꽃밭이고 집에 가면 더 꽃밭이고 그러기가 쉽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조절하면서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면 여러분이 위대한 아름다운 힐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아름다운 꽃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